오후에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요즘 식당이나 공공장소에 키오스크, 그러니까 무인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미국 뉴욕의 일부 식당에선 조금 다른 형태의 비대면 시스템이 등장해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원격 종업원을 채용한 건데요. 이들은 뉴욕으로부터 무려 13,000km 이상 떨어진 필리핀에서 화상으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다고 하죠. 이를 두고 신선하다는 반응도 있지만 멀지 않은 미래, 이러한 일자리마저 인공지능 AI로 대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는데요. 이 문제 어떻게 봐야 하는지 잠시 뒤 IT 연구소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전세 품귀 현상으로 전세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갭 투자 움직임도 늘고 있다고 하죠.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분들의 고민이 늘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어떤 전략이 필요한 건지 오늘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에서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궁금한 분들 계속 함께해 주세요.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오후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첫 영수 회담이 열렸는데요. 회담이 예상보다 길게 진행됐지만 주요 현안에 대한 인식 차이를 좁히진 못한 것 같아요. 네. 오늘 모든 보도가 다 일제히 영수회담을 다루고 있는데요. 전체 평은 평행선을 달렸다. 인식차를 좁히지 못했다. 서로 할 말만 했다라는 평가입니다. 네. 이날 회담이 135분가량 이어졌는데 이 중 20분 동안은 언론에 공개된 상태에서 진행이 됐고 이후 2시간 가까이 비공개로 이루어졌고요. 인사 나눌 때 굉장히 좀 화기애애한 모습이었어요. 날씨가 좋다라거나 선거 치르느라 고생을 했을 텐데 건강은 좀 회복이 됐는지 이런 의뢰 우리들도 하는 이야기들 하면서 어색한 분위기를 녹여보려는 모습이었고요. 그러다가 이재명 대표가 이제 기자들 자리 뜨기 전에 멈춰 세우더니 안쪽 주머니에서 원고를 꺼냅니다. 그러면서 쓴소리를 가감없이 쏟아냈고요. 15분가량 대통령의 국정기조를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미리 준비해간 원고를 꺼내들면서 작심 발언을 쏟아낸 건데 어떤 이야기가 나왔어요? 네, 이재명 대표가 이 원고 준비하는데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여기 오는데 한 20분 정도 걸리는데 실제로 여기 오는 데는 700일이 걸렸다. 거북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야당과 국민이 갖는 평가의 일면으로 생각해달라 라면서 이제 운을 띄웠습니다. 근데 이제 거북하실 수는 있겠지만 이 뒤가 요지인 거죠. 현 정부 국정 운영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무력화, 시행령 통치 등이라는 평가가 있는데 이것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일일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여기서부터는 좀 수위 높은 발언들인데요. 우리 국민들이 혹시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잡혀가는 건 아닐까 걱정하는 세상이 됐다. 독재화가 진행 중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꽤나 수위 높은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네. 또 민주당이 제안한 민생회복 지원금에 대해서도 꼭 수용해달라고 강조를 했고요. 윤 대통령은 일단은 이때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손님 말씀 먼저 들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제지하지 않았고 또 야당이 그동안 사실 예고를 많이 해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대통령도 예상했다는 반응을 보였고요. 반면에 비공개 회담 때는 윤 대통령 발언이 상당 시간을 차지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민주당 측의 설명에 의하면 85대 15 비중이었다고 해요. 85가 윤 대통령의 발언이었던 거죠. 그리고 또 대통령도 역시 발언에 필요한 근거 자료들을 준비해왔다는 설명입니다. 기대가 쏠렸던 공동 합의문 발표는 없었어요. 네, 일단 의제가 거론된 것들이 생각보다 훨씬 방대한 내용들 그리고 뭐 민주당이 그간 강하게 얘기해온 의제들이 거론이 됐는데 정리를 아주 간략하게 하자면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해병대 최상병 특검 수용, 또 대통령의 연이은 거부권 행사에 대한 유감 표명 요구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윤 대통령이 대부분의 요구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령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법리적 문제를 먼저 해야 된다라는 거고 R&D 예산도 내년 예산안에 이미 반영이 됐다. 그러니 추경을 통한 증액은 없다.
라는 입장이고 연금 개혁도 22대 국회에서 논의하자라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가 김건희 여사를 뭐 직접 언급한 건 아니지만 가족 의혹을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다 이렇게 좀 우회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건 또 비공개 회담에서 윤 대통령이 따로 언급한 건 없었고요. 그리고 1인당 25만 원을 주는 민생회복 긴급조치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 편성돼 있는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잘 집행하는 게 우선이다. 라고 대답을 하면서 사실상 이건 반대를 한 거고요. 네. 그나마 이제 양측이 공감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의대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점 그리고 민생이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는 점 여기서 인식을 같이 했는데 다만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여기서도 또 달라지는 거죠. 민생에서도 어떻게 이거를 해결해 나갈지 접근법에서 정책적인 차이가 존재했다. 라는 거고 예를 들어서 연금 개혁에서도 이제 이재명 대표는 이번에 공론화위가 제시한 방안을 언급하면서 대통령이 이 개혁안 처리를 좀 빨리 해달라 독려를 해달라 얘기를 했지만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이미 충분한 데이터를 제출했다 이렇게 좀 원론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 의료 개혁에 있어서만큼은 공감대를 형성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그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400에서 500명 정도 그러니까 정부가 말하는 2,000명보다는 훨씬 줄어든 규모를 내놓고는 있지만 어쨌든 의대 증원을 통해서 의료 개혁을 시작할 수 있겠다라는 거에 공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좀 회의적인 분위기인 게 일단 의사단체들이 100명이든 500명이든 2,000명이든 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백지화가 아니면은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정부가 출범한 의료개혁 특위에다가 또 야당이 제안한 공론화 특위에도 모두 참여하지 않겠다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 뭐 영수회담 이후에 여야 협치로 대승적인 협의체를 꾸린다고 해도 의사들이 대화에 나선다는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요. 특히 지금 정부가 그 교수들 사직서 내는 거에 대해서 법률 검토를 꺼내들면서 의정 갈등은 고조되는 모습이고요. 다만 정부가 앞으로 증원 추진 정책을 펼 때 야당이 협조할 실마리는 찾았다. 요 정도로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만남에 물꼬를 텄다는 것만큼은 긍정적으로 평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대통령이 취임한 지 720일 만에 성사된 회담이고 그래서 사실 공동합의문은 처음부터 좀 어려울 거라는 게 주된 전망이었고 워낙에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하나의 좀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이재명 대표도 회담 뒤에 분명히 아쉬움을 드러내긴 했지만 그래도 소통의 장을 열었다는 것에 의미를 둬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다음에는 두 분만 또 따로 만나시라 이렇게 했더니 모두 고개를 끄덕거렸다. 라는 거였어요. 뭐 그 당시에 이제 마무리할 때는 또 좋은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를 지었다는 거고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제 두 사람이 향후 다시 만나기로 약속을 했대요. 그런데 이제 물론 정례화하는 것까지에 대해서는 좀 선을 긋고는 있지만 앞으로 여당 대표가 새로 선출된다면 3자 회동도 추진해보자라고 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네. 영수회담 결과에 대한 정치권 반응은 어떤가요? 네, 가장 먼저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민심에 순응하는 과정이자 협치의 첫 발걸음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아무래도 대통령실로서는 총선 패배 이후에 어떤 좀 달라진 모습 협치와 소통의 행보를 강조하려는 모습이 있겠고요. 국민의힘에서는 2시간여를 훌쩍 넘긴 시간 동안 민생경제와 의료개혁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현안에 대한 논의가 오갔고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는 의료개혁에 대해서 민주당이 협력하겠다고 한 데에 대해서 여당도 크게 환영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반면에 야권에서는 규탄의 목소리도 나오는데 맹탕, 낙제점, 답답하다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다. 국정기조 관련해서 전환 의지가 없어 보였다. 상황 인식이 너무 안일해서 향후 국정이 우려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특히나 그 비공개 회담 때 그 긴 시간 동안 대통령 혼자서 일방적으로 말했다라는 비판도 야권 일각에서 나오고 있고 그 외 야권도 일제히 비판 논평을 내놨는데요. 조국혁신당은 범야권의 압도적 의석을 몰아줘서 이뤄진 회담 결과물이 초라하다. 새로운 미래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은 없었다. 맹탕 회담에 그쳤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그럼에도 조금 희망적인 거를 찾아서 해석을 해보자면
그래도 이러니 저러니 해도 불통보다야 만나는 게 나을 것이고 예, 두 사람 입장에서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이 두 사람 입장에서는 일말의 실리는 챙긴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으로서는 이 영수회담 자체가 큰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소통 이미지를 보여줄 무언가가 필요했는데 그 영수회담이 계기가 됐고 이재명 대표는 선거 이후에 제1야당 대표로서 다른 야권 인사들에게 밀리지 않는다는 입지를 부각시킬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네, 의료계도 이번 영수회담을 눈여겨볼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좀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라는 반응이라는 건데요. 그래도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봤는데 야당마저 사실상 의대 증원에 찬성을 한 거기 때문에 좀 정치권에서 증원 백지화는 더 멀어진 모습이잖아요. 규모는 이재명 대표가 내놓는 규모는 정부 안보다 훨씬 적은데도 어쨌든 간 정부 추진에 좀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고 그래서 의료계는 이재명 대표 발언이 잘못했다라는 반응입니다. 의대 증원이 의료개혁이라는 건 거대한 착각이라는 주장인 거고요. 또 영수회담에서 의료개혁, 의대 증원을 해야 된다라는 정도 얘기만 나왔지 전공의들을 어떻게 복귀시킬지 대학병원은 어떻게 정상화시킬지 이런 방안이 전혀 다뤄지지 않았다라는 지적입니다. 또 대한의사협회 이면택 신임 회장은 아무 진전도 없이 국회가 깔아놓은 판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주요 대형 병원들이 오늘부터 이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네, 먼저 서울대병원 세브란스 교수들이 오늘 하루 외래 진료 수술을 중단을 하고요. 그나마 응급 환자, 중증 환자에 대한 진료는 유지를 합니다. 수도권에서는 분당 서울대병원이 소속 교수 500여 명 가운데 상당수가 휴진을 한다고 밝혔고요. 용인 세브란스 병원, 고대 안산병원도 역시 휴진에 동참을 합니다. 비수도권에서는 경남 진주 경상국립대병원 교수들이 오늘 하루 역시 진료를 보지 않는데 환자들이 느끼는 불편함은 상당할 것 같은데 정부는 그래도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큰 혼선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실제로 오늘 의료 현장에서 큰 혼란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교수들이 개별적으로 휴진한 경우는 분명히 있지만 이게 전체로 움직인 건 아니고 또 휴진 참여 규모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지 않다. 그래서 우려했던 대란은 없는 모습이라는 건데 다만 이제 이렇게 점점 또 시간차를 두고 더 규모가 늘어날 수 있어서 그게 우려되는 거고요. 또 의사단체들의 대응 수위도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오늘이 의대 정원 마감 날이거든요. 근데 정부가 이제 증원 확정해서 발표를 하면 교수들은 휴진 기간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강경파인 이면택 의협회장 당선인이 내일부터 공식 취임을 하면서 대정부 강경투쟁 모드도 더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여전히 대화에 나오라 촉구하고 있는데 의협은 아예 의료개혁 특위를 폐지하라고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한다면 의협이 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영수회담에 이어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도 열 것으로 보인다고요. 네, 윤 대통령 취임 2주년이 다음 달 10일이더라고요. 그동안 대통령이 이제 국민들하고 소통할 때 담화 형식으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2주년에는 기자회견 할지 여기에도 관심이 쏠리는데 기자들 질문에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어요. 이도훈 대통령 홍보수석이 한다고 봐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소통은 이미 많이 달라졌고 이제는 대통령이 어떤 현안이 있을 때마다 직접 브리핑룸에 가서 질문, 질의응답 다 받고 있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새로 하는 게 뉴스가 안 될 정도로 소통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수회담에서 주요 현안에 대한 진전된 협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5월 국회 역시 난항이 예상되고 있어요. 네, 윤 대통령도 이재명 대표도 각자 입장에서 정치적인 실리는 챙겼을지 몰라도 이게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좀 의견 합치를 보지 못했다는 걸 이 영수회담이 또 극명하게 보여주기도 했죠. 국회에서도 이제 의장 주재로까지 해서 원내대표 오찬 회동 갖고 영수회담 결과를 눈여겨봤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앞으로 각 당의 행보도 여기에 따를 것이고 그럼 남은 국회는 강대강 대치가 될 전망입니다. 영수회담에서 이재명 대표가 최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전세 사기 특별법 등등에 대해서 대통령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를 했지만 윤 대통령이 이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거든요. 민주당은 이미 5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을 했고 남은 기간 2차례 본회의를 열어서 이 법안들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그러니까 21대 국회가 벌인 일은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22대로 넘기지 않겠다라는 거고 특히 오는 3일에는 양당이 모두 차기 원내대표 선출을 할 예정인데 지금 흐름을 보면 민주당에서 박찬대 의원 단독 후보 나왔고 국민의힘은 이철규 의원 얘기가 나오면서 찐명, 찐윤 이렇게 양극단이 이게 기정사실화되면서 여야 대립이 더 격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죠. 네, 오늘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공론화 결과를 보고받고 이에 대해서 논의합니다. 투표 결과를 두고 각계에서 이견도 크지만 여야도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 공론화 결과대로 국회가 법안을 내놓는 건 아니고요. 특히 여당 내부에서는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되면서 이게 21대 국회 마무리까지 법안 처리가 쉽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노동계가 대규모 집회에 나선다고요. 네, 경찰에 따르면 민주노총 내일 서울 시내에서 모두 2만 5천여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를 엽니다.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중구 숭례문 로터리까지 편도 전차로에서 집회를 연 뒤에 오후 5시까지는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용산구 삼각지역 방면으로 행진할 예정이고요. 또 한국노총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7천여 명이 집결합니다. 경찰은 이 세종대로 사거리와 대한문 사이에 가변차로를 놓고 남북 방향으로 차량 통행을 유지할 계획이고요. 추가로 교통경찰 200여 명을 배치를 해서 차량 우회 등 교통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경찰 측에서는 가급적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당부하고 있고요. 또 부득이 차량을 이용한다면 교통정보 등을 미리 확인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노동 현안들이 참 많은데 이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는 좀처럼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요. 네, 이게 노사정 경사노위에서 사회적 대화가 한동안 한국노총이 정부에 반발을 하면서 불참을 했다가 5개월여 만에 다시 참여를 하면서 재개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경사노위 아래에 특위 3개를 꾸리기로 했지만 모두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건데요. 그 특위 출범이 원래 지난 4일로 예정이 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못한 건데 노동계와 정부 간의 갈등이 대화를 멈추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특위에 각계 추천 인사를 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국노총은 공익위원 5명의 정부와 노동계가 원하는 후보 2명씩을 넣자고 제안을 했고 반면에 경사노위는 노동계가 원하는 인사를 데려오되 다만 분과위원회나 실태조사단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요. 지금 3개 특위가 지연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노동현안 논의는 무기한 보류되고 사회적 대화가 밀려가는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 뉴스인데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임대주택 공급에 쓰이는 주택도시기금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네, 오늘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주택도시기금 조성액이 95조 4,300여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116조가 넘었는데 2년 사이에 21조 원이 줄어든 겁니다. 이게 이유는 재원인 청약저축이 감소하고 부동산 거래도 줄어들면서 국민주택 채권 발행이 급감했기 때문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주택도시기금이 이 국민주택 채권 판매액으로 조성이 돼요. 그 기금 자체가. 이 채권 판매액은 어떻게 또 만들어지느냐. 청약저축 납입액 거기에 각종 건축 인허가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때 매입하는 그런 채권으로 기금이 발생하는 건데 그럼 여기서 이 돈이 만들어지면 이걸로 국민들한테 임대주택도 공급하고 디딤돌 대출, 버팀목 대출 해주고 신생아 특례 대출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재원의 토대가 되는 청약저축이 쪼그라드니까 기금도 줄어들었고 주택 거래량도 감소한 것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 이제 신생아 특례 대출도 더 확대가 됐고 PF 대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곳에 구제책도 내놔야 되고 또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해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써야 될 곳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거죠. 들어오는 건 줄어들고 나갈 곳은 불어난 상황이고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게
구제 대상을 좀 좁혀야 된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40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점심시간을 지나면서 교통량 자체는 많이 줄었지만 돌발 구간이 많습니다. 남해고속도로 순천 쪽으로 광양 부근 사고는 갓길에서 처리하고 있고요. 부산 외곽고속도로 기장 쪽으로 금정산 터널 2차로에는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용인 부근 3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고요. 더 가서는 광교터널에서 부곡 사이와 또 월곡분기점 부근에서 속도 줄여 지납니다. 서울시내 동부간선도로 북부 구간에서는 두 건의 사고가 났는데요. 먼저 의정부 방면 창동교 부근 2차로에서 사고가 나면서 월계 1교부터 극심한 정체입니다. 반대 성수분기점 쪽으로는 월계 1교 부근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3차로를 막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는 만큼 도봉터널 지나는 데만 20분이 넘게 걸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민희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 화요일은 IT 이슈 살펴볼 텐데요. IT연구소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그동안 이 코너에서 굉장히 다양한 이 AI 이슈들을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AI만큼 신기한 IT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다고요.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거는 기술 자체는 그렇게 놀라운 게 아닌데 아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희가 만약에 음식점에 갔어요. 음식점에 갔는데 제가 음식을 먹으려고 주문을 하려고 그러면 예를 들면 종업원을 부르잖아요. 네. 요즘에는 종업원 대신에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키오스크 기기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주문 뭐 하실래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주문을 받는 점원이 저랑 같이 있는 게 아니라 저에서부터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데서 주문을 받는다. 이런 계산을 한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뭐 재택근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어디서 일어난 일이냐면 네. 뉴욕에서 네. 어떤 일이 있었냐면 뉴욕의 한 레스토랑에 이 빅테크 기업에 좀 전문적으로 오래 다녔던 사람이 이제 자기 SNS에 올린 거예요. 자기가 뉴욕에 있는 어느 레스토랑에 갔더니 식사를 하려고 들어가서 주문을 하랬더니 주문을 거기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화면으로 나오는 필리핀 사람이 주문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 필리핀 사람이요? 네, 그러니까 뉴욕에서 자기가 이제 매장에서 주문을 하려고 그러는데 주문을 받으시는 분이 필리핀 현지에 계시는 분이 뭐 드실래요?라고 영어로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게 무슨 일이냐 이래서 본인이 너무 놀라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이제 우리가 보통 온라인으로 뭐 줌 이런 앱들이 있잖아요. 그걸 줌밍이라고 해서 이거야말로 문자 그대로 정말 줌하는 거다 이렇게 그렇네요. 올린 건데요. 그러니까 계산을 이 온라인에서 받아서 계산을 하거나 주문을 하면 이 주문원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거기에 있는 주문 기계에다가 주문을 넣어가지고 실제 음식을 이제 갖고 오거나 갖다 주는 건 일반 사람이 하는데 앞에 카운터에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종업원 한 명을 온라인으로 만든 이런 일이 실제로 존재한 겁니다. 저는 그냥 뭐 뉴욕 근교에 있는 다른 도시나 뭐 이런 데서 재택근무하면서 받았나 했는데 뉴욕에서 필리핀에 있는 네, 한 직원이 대략 한 13,000km 와. 떨어져 있는 근데 이게 분이죠.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가능하고 이런 게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이제 실제 이게 어디서 한 거냐면요. 뉴욕에 있는 뭐 치킨 패스트푸드점에서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네. 이걸 보고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이거야말로 국경을 넘는 원격 근무냐 아니면 이제 고용 시장 혁신이냐 아니면은 노동력 착취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그래서 아주 희망적인 미래냐 아니면 디스토피아냐 이런 논란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이 매장에서는 모니터를 통해서 손님의 주문을 돕는 이러한 이제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네. 제가 예를 들어서 TV 화면처럼 이런 모니터 주문 화면이 있고 그 옆에 실제 점원이 우리로 치면은 헤드폰 끼고 이렇게 전화 받듯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뭐가 좋아요? 그럼 이분이 이제 실제 메뉴 좋은 거 보여드릴게 하면서 메뉴에 띄워주는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문하고 나갈 때 또 계산하고 심지어
계산하고 놀라운 거 팁도 줄 수 있어요. 네, 그런 형태의 구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을 이용해서 네. 필리핀에 거주하고 있는 점원이 미국에 위치한 매장 업무를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심지어 그 배경에 보면 그 필리핀에 계시는 분이 그냥 일반 배경이 아니라 뒤에는 또 그 프랜차이즈 로고가 이렇게 쫙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움직이게 되는 형태인데 사람들이 가끔씩 너 인공지능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한대요. 그랬더니 인공지능 아니고요. 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요. 네.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거를 경험해 본 사람들의 반응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요. 이제 SNS에 올린 사람의 반응으로 얘기를 하면 이분은 오히려 현장에서 이제 점원, 이제 캐셔 분들보다 더 친절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현장에 있으면 바쁘고 정신없고 막 이런 것도 있지만 이분은 오롯이 이거에만 집중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팁의 수준도 거기서 바로 달라지잖아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현지 직원들에게 주는 것보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좀 기분이 좋았다라고 표현한 사람이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야, 인간미 너무 없는 거 아니냐라는 네. 의견이 좀 서로 상충되고 있는 것도 냉정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기술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죠. 그럼 네.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그러니까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인건비가 싸기 때문입니다. 네, 이거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이 솔루션을 누가 만든 거냐면 해피캐셔라고 하는 회사거든요. 미국에 있는 가상 비서 회사인데 원래 이 회사가 아웃소싱 전문이긴 합니다. 네. 근데 이 회사에서 서비스를 만든 사람이 실은 본인도 뉴욕에서 이런 매장을 하나 운영을 했었대요. 음식점 매장을. 그랬는데 이게 그 코로나19 때 너무 이제 인건비도 올라가고 그리고 그 안에서 움직이지 못하니까 매장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느꼈던 게 이게 지금 인건비나 임금이나 이제 그 쉽게 말해서 임대료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인건비를 좀 줄일 수 있다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솔루션을 만든 거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그럼 금액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 네. 보통 이제 그 뉴욕에서 현지 직원에게는 캐시하려면 한 시간당 $20 정도 줘야 된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이 필리핀에 있는 사람을 연결하면 성과급을 더하고 뭐를 더하고 다 해도 시간당 $3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20에서 $3 차이면은 꽤 크죠. 엄청 큰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그런 필리핀에 있는 사람들도 엄청 많이 받느냐 그건 아니고 필리핀에서 일하는 최저임금보다 약간 위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호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 있다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영어를 할 수 있는 이런 솔루션을 활용을 하면 비용이 뭐 6분의 1 이상 절약이 되니까 당연히 이제 매장 입장에서는 사람들만 괜찮다고 하면은 왜 안 쓰겠냐? 마치 우리가 키오스크 처음에 들어온 것처럼 그런 형태들의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 일하는 분들의 업무 만족도는 얼마나 될지도 궁금하고요. 이 시스템을 설치한 가게 점주들의 반응은 어때요?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필리핀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일하시는 분들이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그럼 미국에 연결되니까 돈을 엄청 많이 받느냐? 그 수준은 아니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한 약 뭐 평균 급여 이게 필리핀의 보통 평균 급여가 이제 국내 계산원의 월 평균 이거 기사에 있는 겁니다. 이제 아무래도 분야 이제 그 위치마다 다를 거긴 하지만 네.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한 33만에서 34만 원 정도고 시간당 한 1,770원 정도의 급여라고 해요. 근데 이것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네. 한 40만 원 중반에서 50만 원 초반대 정도입니다. 근데 그렇게 금액이 차이가 안 남에도 생각보다 이걸 하는 사람들의 업무 만족도는 높다고 그래요. 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는데 첫 번째는 일단 재택근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택근무를 하면서도 정말 이 일반적인 그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일하는 것만큼 혹은 그것보다 좀 더 돈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또 워낙 필리핀이 시내 같은 경우에는 이 교통체증이 심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집에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상당히 만족도를 느끼고 있다는 게 첫 네. 번째고 두 번째는 이 역시도 해외 근무로 느끼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본인이 영어를 하더라도 필리핀에서 모국어가 영어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영어를 계속 안 쓰면 또 퇴보될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 안에서 외국에 있는 다양한 분들과 영어로 소통도 하고 또 거기에 있는 다양한 국적들과 되게 즐겁게 거긴 또 이제 일반적으로 필리핀에서 많이 하는 거는 이제 전화에 대한 콜센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면대면 얼굴을 보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본인 입장에서도 좀 더 흥미롭고 또 이제 본인이 어떻게 대응을 하냐에 따라서 팁도 더 받을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는 필리핀에서는 이제 상당히 만족스럽다고 하고 가게 점주들 역시도
소위 말해서 가성비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제 그 공간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그 이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모니터만 놓으면 되잖아요. 그럼 사람이 계속 서 있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공간을 덜 쓰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다가 작은 커피 스탠드를 놓는 이제 그 가게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형태의 좀 기존과 다른 변화가 있어서 뭐 나쁘지 않다 정도가 지금 정확하게 말하면은 점주들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불법은 아니에요? 이게 이제 실은 이게 처음이 아니라 예전에 사례를 좀 봐야 되는데요. 2023년에 캐나다에서 비슷한 서비스를 했었어요. 퍼시라는 서비스를 했었는데 그때는 필리핀 사람이 아니라 파키스탄, 볼리비아, 뭐 니카다 이런 데서 원격 계산원을 도입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때도 불법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고용 전문 변호사들이 이거 아웃소싱이다. 아웃소싱의 경우에는 외국에 있는 노동자라면 외국 노동법, 그 나라의 노동법만 지키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면 최저임금 어긴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해요. 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니까 그 지역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지역에 있는 사회운동가들이 이거 꼼수다. 결국에는 우리 지역에서 일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최저임금을 받아야 하는데 거의 뭐 몇 배 이상 차이 나는 저렴한 인물을 그렇게 쓰면 결국 이 지역의 최저임금 무너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계속적인 어떤 시위 같은 걸 했고요. 네. 결국에는 사업을 접게 되는 이러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일자리를 어찌 보면 뺏어가는 거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방향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전문가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초국가적 원격 근무라는 개념이 지금 코로나 이후에 많이 생겼잖아요.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글로벌 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세계경제포럼에서 2023년 일자리 미래보고서라는 게 나왔는데 거기 2027년까지 약 25%의 일자리가 변화를 겪게 되고 8,3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보고서에 네.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이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즐거울 수 있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이 일자리를 직접적으로 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솔루션이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쨌든 그 고용하는 입장이나 유통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긴 하지만 결국엔 이거는 향후에 보면 지금 있는 그 어떻게 보면 필리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 역시도 궁극적으로는 AI로 대체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쵸. 얘기들까지 좀 나올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이제 이걸 하고 있는 필리핀 이제 인물 한 명에게 또 인터뷰를 이제 했었는데 네. 결국 우리가 지금 관점에서 보면 값싼 노동 상품 아니냐. 근데 AI가 출연하면 더 저렴하게 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 이 솔루션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한 곳이 지금은 화면 뒤에 있는 필리핀 여성이 포스 시스템을 제어하고 있는데 지금 속도로 치면 1년 안에는 이 여성과 똑같은 일을 하는 인공지능 아바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손님들도 이렇게 화면으로 필리핀 점원을 만나다가 네. 그러면 사람에서 필리핀 직원으로 갈 때는 좀 마음에 장벽이 있었을 텐데 그쵸. 그게 한번 무너지고 나면 그냥 AI여도 크게 거부감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중요한 포인트는 거기에서 나오는 AI가요. 그러면은 뭐 로봇 모양이냐 그렇지 않아요. 필리핀 사람 얼굴 그대로 한. 그러니까 사람이 보면은 이게 AI인지 사람인지 모르는 이러한 형태들도 지금의 시나리오에서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변화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진짜 우리 삶의 구석구석까지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의 형태로 보면 일종의 아웃소싱이나 자동화의 증가에 따라서 정해진 수순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도 있고요. 반대로 이러한 것들이 고용의 변화일까 디스토피아적인 미래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계속적으로 이렇게 임금이 상승되는 부분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되면 나중에 고려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하는 걸 좀 냉정하게는 생각해보고 이거에 대한 사회적인 변화들을 좀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좀 냉정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세상의 모든 지식 IT 연구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고물가 시대에 맞춤형 재테크 전략을 짜드리는 시간이죠.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 코너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 2부에 다시 찾아올게요. 의료개혁은 국민 누구나 제때 제대로 치료받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지난 27년간 우리나라는 의대 정원을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했고 오히려 351명을 줄였습니다.
그 결과 내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 의료 분야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응급실을 헤매다 사망한 환자도 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정부는 의사 증원뿐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진료에 더 보상하고 지역 의료를 살리는 데 충분한 예산을 투입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의료개혁에 힘을 모아주십시오. 정부도 힘껏 달려가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곤충이 사는 곳과 관련된 표현 가운데 개미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개미가 뚫은 굴을 뜻하기도 하지만 개미가 구멍을 파고 모여 사는 곳을 의미하기도 해서 이 경우에는 개미집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개미굴은 그 구조가 상당히 복잡해서 비유적으로 말할 때는 복잡하게 얽힌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개미굴 같은 골목길이라고 하면 아주 복잡하게 얽혀있는 골목길을 말하는 겁니다. 또 벌이 알을 낳고 생활하는 집을 벌집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또 비유적으로 쓰이면 여러 개의 작은 방들이 다닥다닥 붙어 이루어진 집을 뜻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벌집이 되었다 또는 벌집을 만들어 놓았다는 표현을 쓸 때가 있죠. 이 경우에는 구멍이 숭숭 많이 뚫린 것을 비유합니다. 관용구 벌집을 건드리다는 건드려서는 안 될 것을 공연히 건드려서 큰 화근을 만들다란 뜻이고요. 그냥 내버려 두면 제풀에 꺾일 텐데 괜히 벌집을 건드려서 이 난리를 만들었구나 이렇게 사용합니다. 실제로 잘못하다가 벌집을 건드리면 벌이 윙윙하면서 쫓아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기서 벌집을 건드리다란 표현은 관용구로 쓰였다기보다는 단어 뜻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하늘에 구름이 많이 껴서 일부 지역은 흐리지만 기온은 대부분 어제보다 올라 따뜻합니다.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5도, 서울과 대전 24도, 광주 22도, 부산, 강릉 18도 등으로 수도권은 어제보다 조금 낮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어제보다 2도에서 9도 정도 높을 전망입니다. 오늘 일부 지역에 비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강원 산지와 강원 동해안, 경북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낮부터 저녁 사이에 5mm 미만의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고 전남 동부와 경상도 내륙은 대기가 불안정해서 5에서 30mm 안팎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밤부터는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다가오는 비구름의 영향으로 제주도와 충북 남부, 전남 동부와 경상도에 비가 오겠는데요. 대부분 내일 아침에 그치겠지만 제주도는 내일 낮까지 이어지겠고 내일 오후에는 전남 내륙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기온은 차츰 오름세를 보이면서 일교차가 점점 더 크게 벌어지겠고요. 주말에는 서울과 대구의 낮 기온이 29도까지 올라 더울 전망입니다. 어린이날인 일요일 오후부터 대체공휴일인 월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1.7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여야가 5월 임시국회 개회를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2일 본회의를 열어 최상병 특검법 등을 처리하겠다고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정쟁 유발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이 오늘 외래진료와 수술 등을 중단합니다. 전국 20여 개 대학병원 교수들이 이번 주 하루 휴진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정부는 추가 인력 파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산업 생산이 전달에 비해 2% 넘게 감소하며 4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설비 투자도 6% 넘게 감소했습니다. 대표적인 서민 피해 범죄인 사기죄 형량이 전체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가 갈수록 늘고 신종 수법도 끊이지 않는 가운데 대법원이 보이스피싱과 보험 사기에 대한 양형 기준을 13년 만에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이용 시 지출 금액의 일부를 다음 달에 환급받는 K패스가 내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코로나 관련 소식이에요. 네, 그간 우리네 삶을 참으로 힘들게 했던 코로나와 진짜 안녕을 고하게 됐습니다. 내일부로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에서 가장 낮은 관심으로 2계단 내려가게 되는데요. 네. 이에 일부 남아있던 병원 혹은 감염 취약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되고요. 확진자 5일 격리 권고 대신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하루 정도 경과를 살펴본 뒤 이상이 없다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무려 4년 4개월 만에 완전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네, 코로나 지원과 관련해서도 변화가 있다고요. 네, 현재 정부는 고위험군 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검사비와 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내일부터는요, 무증상자는 지원하지 않고 증상이 있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유증상자 중 먹는 치료제 대상군, 의료 취약 지역에 있는 요양기관, 응급실 내원 환자, 중환자실 입원 환자 등은 신속 항원 검사 비용을 지원하고요. 유념해야 할 점은요, 먹는 치료제 대상군에 한해 무료로 지원하던 PCR 검사비의 경우 건강보험을 통해서만 지원하고요. 본인 부담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입원 치료비의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해 일부 중증 환자에 지원하던 국비 지원이 종료되고요. 무상으로 지원하던 먹는 치료제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기 전까지 5만 원 정액 본인 부담을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다만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무상 지원을 유지하고요. 백신 예방 접종의 경우 지금과 같이 무료로 맞을 수 있습니다. 그간 우리네 일상에 깊숙이 스며들었던 코로나, 이렇게 작별 인사가 이렇게나 반가울 수가 없네요. 네, 내일이면 5월 가정의 달인데요. 그런데 치솟은 물가에 한숨 가득한 이 공포의 달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면서요. 정말 행복해야 할 5월 가정의 달이 두려움이 앞서는 달로 변하고 있습니다. 치솟는 물가 때문인데요. 네.
저만 해도 벌써부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양가 부모님부터 감사한 은사님들도 챙겨야 하고요. 또 아직 아이는 없지만 제가 집에 반려견이 둘이나 있거든요. 게린이 날도 챙겨야 되고 심지어 부부의 날, 아내 생일까지 겹쳐 있어서 벌써부터 지갑 얇아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맞아요. 네, 부모님께 카네이션이라도 선물해 드릴까 하고 한번 찾아봤는데 10송이 정도 담긴 쓸만한 꽃바구니가 무려 10만 원이 훌쩍 넘더라고요. 아이들 장난감 가격도 만만치 않고 이런데다 올해는 5일이 공휴일이어서 대체 휴일인 6일까지 연휴다 보니까 나들이라도 갈 계획이라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치킨, 피자, 햄버거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5월을 앞두고 일제히 가격 인상 릴레이를 펼치면서 이제 치킨 한 마리 가격은 2만 원에 가까워졌고요. 네. 심지어 저렴한 가격을 앞세운 노브랜드 같은 저가 업체들도 인상 대열에 줄줄이 합류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달 냉면, 김밥 같은 대표 외식 품목 8개 서울 지역 평균 가격은 1년 전보다 7%나 올랐는데요. 이제는 김밥 한 줄도 4,500원씩이나 하고요. 10,000원으로는 냉면 한 그릇도 사 먹기가 힘듭니다. 선물부터 외식에 나들이까지 다 챙기려면 100만 원은 훌쩍 넘기게 되는 셈인데요. 어쩌다 이렇게 한숨 나는 5월이 돼버렸는지 참 안타깝고 걱정스럽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화제의 중심에 있는 하이브와 이 미니진 어도어 대표의 갈등인데요. 하이브가 법원에 임시 주주총회 허가 신청을 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니진 어도어 대표의 기자회견이 최근 큰 화제가 됐었죠. 이번엔 하이브가 맞불을 놨습니다.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허가 신청을 낸 건데 미니진 대표가 이사회 소집 요구에 응하지 않자 임시주총을 열어서라도 어도어 경영진을 내보내겠다라는 의지를 내비친 겁니다. 네. 개최와 신규 대표 선임 마무리까지 고려하면 약 2달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민 대표는 소집 불응에 대한 이유로 어도어 대표와 사내 인사신 교체에 대한 하이브의 요구 자체가 위법하고 게다가 감사이사회 소집도 권한받기라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이브 측은 이에 대해서 어도어 정관상 감사는 이사 직무 집행을 감사하는 권한과 이사회 소집 청구권을 가진다면서 불응을 납득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네, 양측의 갈등이 극에 달하는 모습인데요. 첨예한 대립이 계속되면서 이번엔 BTS까지 소환됐어요. 네, 경영진 간 내부 전쟁이 격화하면서 하이브와 사이비 종교가 연관돼 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방탄소년단의 앨범 사재기 논란도 온라인을 중심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일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BTS 멤버 다수가 특정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사이버 대학교 출신이라는 것과 관련해서 하이브와 해당 종교단체와의 연관성에 대한 의혹이 일고 있고요. 해당 단체는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지정한 2단 사이비 단체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네티즌들은 방탄소년단의 진격의 방탄 가사 중에 명치에 힘 빡 주고 단전 호흡이라는 가사가 포함되는 등 하이브 소속 그룹들의 음악이나 디자인, 의상 등에 이 단체의 상징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지난 2017년 방탄소년단 편법 마케팅 관련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판결문 일부가 공개되면서 사재기, 콘셉트 도용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하이브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무분별한 루머 조성이 도를 넘어서고 있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라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네, 이런 어지러운 상황에서도 뉴진스 신곡 뮤비는 흥행몰이에 성공하고 있어요. 네, 양측의 날선 공방 속에서도 뉴진스의 신곡 버블검 뮤직비디오는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하루 만에 1,000만 뷰를 가뿐히 돌파했습니다. 다음 달 24일 정식 발매되는 싱글 앨범 하우스윗의 수록곡으로 지난 27일 공개됐죠. 뮤직비디오에는 7만 개 육박한 댓글이 달렸는데 대부분 소속사 분쟁에 휘말린 뉴진스를 응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곡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을지 생각하면 이런 속 시끄러운 상황이 그저 안타깝기만 한데요. 꿋꿋이 멋진 모습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볼까요? 엔화 가치가 뚝 떨어졌다고요. 네, 일본 엔화 가치가 가파르게 떨어지면서 일본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엔달러 환율이 160엔을 넘어서면서 1990년 4월 이후 34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사그라들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른바 킹달러 압력이 거세지자 엔화 가치가 폭락한 건데요. 여기에 일본이 금리를 인상하기까지 당초 시장의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릴 것이란 추측이 확산하면서 미일 간 금리차 확대에 대한 우려까지 겹친 결과로 풀이됩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일본 관광객들이 부담이 좀 덜하고 가까운 한국을 많이 찾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황금 연휴를 맞아 일본 주요 공항들 해외로 떠나는 출국자들로 붐비고 있다고 하는데요. 약 2,300만 명이 움직일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런 살인적인 엔저 탓에 싸고 가깝고 짧게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대형 여행사의 조사 결과를 보면요. 해외 여행지 중 한국을 택한 비율이 20%를 넘기면서 1위에 이름을 올렸고요. 이어서 동남아시아가 2위, 대만이 3위를 차지했습니다. 과거 하와이가 최고 인기 여행지로 꼽혔던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죠. 한때 90달러에 달했던 만엔의 가치는 이제 겨우 60달러에 불과하고요. 네. 또 최근 미국의 가파른 물가 상승까지 고려하면 해외여행 쉽게 엄두를 낼 수 없을 만큼 부담스러워졌을 겁니다. 34년 만에 기록적인 엔저 탓에 큰맘 먹고 출국길에 나선 일본 국민들, 과거처럼 마음껏 즐기기는 어려운 모습인데요. 가까운 여행마저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동남아는 살인적인 폭염에 비상이 걸렸다고요. 네,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면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필리핀의 경우에는요, 한낮 기온이 38.8도를 기록했는데 1915년 5월 이후 최고 기온을 찍었고요. 체감 기온은 무려 50도에 육박하다고 합니다. 주변 국가들도 폭염에 씨름하고 있습니다. 태국에서는 올해 열사병으로 최소 30명 이상이 사망했고 특히 수도 방콕의 최고 기온은 40도를 넘기기까지 했고요. 방글라데시의 경우 닷새 동안 최소 34명이 열사병으로 숨졌고 가뭄까지 발생해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무더위에 일부 학교들은 대면 수업까지 중단하고 나섰는데 현지 학생들은 견딜 수 있는 열기가 아니다, 피부를 태우는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세계 곳곳이 무더위를 비롯한 이상 기후에 힘겨워하는 모습인데요. 우리나라 상황은 어때요? 네, 지난해 이어서 올해도 기후 변동성이 유난히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기상청이 발간한 이상기후 보고서를 보면요. 지난해 남부지방 장마철 누적 강수량은 역대 1위를 기록하면서 장마와 집중호우에 따른 인명피해는 53명으로 집계돼 최근 10년 새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또 장마가 끝나자 폭염이 찾아와 역대 두 번째로 많은 2,800여 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하기도 했고요. 지구 온난화에 엘니뇨까지 가세하면서 극한 기후가 잇따른 건데 지구 기온과 해수면 온도는 올해도 나날이 최고 기록을 경신하면서 우리나라 주변 바다도 평년보다 3에서 4도나 뜨거워 많은 수증기가 공급돼 여름 장마철 극한 폭우가 쏟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강력한 태풍이 발생해 세력을 잃지 않고 우리나라까지 북상할 가능성도 큰데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소식 살펴볼까요? 층간소음이 아닌 층견소음 갈등으로 흉기 난동까지 벌어졌다는 소식이에요. 네, 최근 층견소음, 그러니까 반려견 짖는 소리가 이웃 사이의 갈등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개 짖는 소리로 시작된 이웃 간 말싸움이 흉기 난동으로까지 번진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지난 주말 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 우리 집 문 앞에 흉기를 든 사람이 있어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한 남성이 자신의 집을 나와 이웃집 문 앞을 서성이는 모습이 담겼는데 인기척을 들은 이웃이 문을 열려고 한 순간 흉기를 들어 위협을 가하는 모습이 그대로 찍혔는데요. 깜짝 놀란 이웃은 곧바로 문을 닫아 걸었지만 이 남성 한동안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찾아가자 그는 우리 집에는 칼이 없다며 흉기로 위협한 사실을 극구 부인했는데요. 그러면서 매일같이 개가 짖어 그만 좀 하세요라고 말로 얘기했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 칼이 아니고 나무젓가락을 들고 있었다면서 끝까지 발뺌을 해봤지만 의심을 버리지 못한 경찰관들이 CCTV 그리고 내부 수색 끝에 칼과 가위를 발견했고 결국 특수협박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반려견을 두 녀석 데리고 있는데 워낙 활발해서 짖기도 또 잘 짖고 그렇다 보니까 눈치 보일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짖을 힘도 없게 산책 하루 2시간씩 나가고 있고 하는데 그래도 굴하지 않고 짖을 때가 가끔씩 있단 말이죠. 이런 이웃 간의 갈등 조금만 더 서로를 배려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마지막 소식 살펴볼까요? 지난번에 멍 때리기 대회가 열린다는 소식 전해주셨는데 이번에는
잠퍼자기라는 행사가 열린다고요? 네, 정말 재밌는 이색 이벤트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지난번 방송 마치고 제가 집에 가자마자 불이 나게 멍때리기 대회 신청을 성공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 멍때리기 대회 이어서 잠퍼자기라는 행사도 확인을 하고 이것도 나가봐야겠다 하고 봤는데 안타깝게도 어제 오전 10시부터 사전 신청을 받아 4시간 30분 만에 100명 모집이 완료됐다고 합니다. 네. 참 치열했어요. 그래서 결국 저는 기회를 놓쳤는데 이 잠퍼자기 대회 이름만 들어도 너무 끌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올해 한강에서는 이런 이색 이벤트들이 한가득 준비돼 있습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11개 한강변에서 2024 한강 페스티벌을 열고 무려 120개 문화 레저 프로그램을 선보이기로 했는데요. 지난번 소개해드린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한강 멍때리기 대회부터 잠이 부족한 현대인에 맞춘 한강 잠퍼자기 대회도 오는 11일 열립니다. 가장 편안하게 잠든 사람이 우승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또 차 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 이번 일요일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9월과 10월에도 열릴 예정이고요. 이 밖에도 무선 헤드셋을 끼고 신나게 춤을 출 수 있는 한강 무소음 DJ 파티부터 한강 대학가요제, 보트 퍼레이드 같은 다양한 이색 체험들이 시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아껴둔 연차 전부 다 써버려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우리 세상의 모든 정보 청취자분들 혹시라도 한강에서 저와 마주치게 되면 꼭 인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임선훈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허리띠를 졸라매도 벅찬 고물가 시대 여러분 주머니 사정에 꼭 맞는 맞춤형 재테크 솔루션 처방해드립니다. 산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 한국경제교육원 서영로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얘기 준비해 오셨을까요? 과거의 세대들은 7, 80년대 세대들은 은행의 이자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월급을 모아서 아파트를 살 수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그게 꿈 같은 이야기죠. 어렵죠. 그렇죠. 제가 상담을 한 부부는 30대 맞벌이 신혼부부였는데요. 부부는 연어 가정처럼 전세대출로 신혼생활을 시작해서 정말 열심히 모아서 최근 대출 상환을 전부 마친 상태였는데요. 이제 다음 목표가 생기잖아요. 다음 목표가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데 아무리 생각을 해보고 대출을 계산해봐도 서울에선 대출을 껴도 아파트를 매입하기 어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서 지역을 다른 곳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다른 형태의 주택을 매입해야 될지 고민이 되어 찾아왔습니다. 네.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내 집 마련을 포함한 부동산을 빼놓고 재테크를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중에서도 아파트 분양은 재테크 중에 가장 큰 재무 목표인데요. 내 집 마련이 꼭 아파트 분양만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첫 자가 마련을 위한 아파트 분양부터 빌라 매매나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던 분양권, 입주권, 그리고 경매로 주택을 매매하는 법, 점포경영 주택에 관련된 다양한 주택투자법에 대한 이야기를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내 집 마련을 꿈꾸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 서영로 원장님이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자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단 내 집 마련하면 아파트 분양이 제일 먼저 떠올라요. 특히 앞서 얘기한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분양 시 혜택이 좀 있지 않아요? 네, 대표적인 혜택이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고가 특자가 발행이 잘 안 됩니다. 신혼희망타운이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아파트라는 형태의 건물을 자가로 매입하려면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분양이죠. 그렇죠. 이런 아파트 분양은 청약 통장을 활용해서 아파트 청약 신청을 하게 되는데 특별공급, 그다음에 청약 1순위, 청약 2순위 순서대로 아파트 청약 당첨을 합니다. 그중 아무래도 조건이 어느 정도 제한이 되어 있는 특별공급이 조건만 된다면 가장 수월하고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민영주택과 공공주택을 통틀어 가장 많은 물량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혼인기간 입주자 모집일 기준 7년 이내에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없어야 하고 그리고 당연히 청약
신청 가능 지역에 거주해야 되고요. 그리고 혼인 후 주택 소유 경험이 없어야 하며 나머지는 자산과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전 시간에 한번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소득 기준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도시 근로자의 평균의 140%, 맞벌이 부분은 160% 이하여야 하고요. 그리고 국민주택과 공공주택은 청약통장 가입 6개월 경과 후 6회차 이상 납입을 해야 하고 민영주택 같은 경우에는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이 지나서 예치금을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신혼희망타운은 말 그대로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나 결혼을 한 지 7년 이내에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육아와 보육에 특화되어서 건설해서 전량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제도인데요. 주변 시세보다 일단 저렴합니다. 저렴하고 그리고 대출 이자도 시중 다른 주택 대출보다는 많이 저렴해요. 그래서 최근까지 1.3%였다가 최근 금리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올랐는 게 1.6%니까 이자가 작죠. 그렇네요. 이자가 낮습니다. 그리고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에게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기 위한 주택 공급 사업이며 올해 2024년까지 15만 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공공 분양이든 민간 분양이든 일단은 청약 통장이 있어야 하는 거죠? 네. 이런 새 아파트 분양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이제 청약 통장인데 공공 분양은 LH 지자체에서 이제 분양하는 국민주택, 공공주택 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공공 분양에서 1순위 자격은 청약 통장 가입 기간과 납입 인정 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투기나 청약 가열 지구에서는 가입 기간 24개월 그리고 납입 인정 횟수 24회차 이상을 충족해야지 1순위가 되고요. 그리고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하고 세대원 모두가 과거 5년 이내에 청약 당첨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지역에 따라 가입 기간과 납입 인정 횟수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세부 조건이 나오면 항상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민간 분양은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자이나 레미안, 프로지오 같은 민간 건설사의 분양 아파트를 말하는데요. 민간 분양 일반 공급 1순위는 주택 소유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지역별, 면적별 예치 기준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1순위 요건을 충족할 사람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경쟁이 붙겠죠. 그래서 배점이나 초점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참고로 청약통장의 예금이자가 일반 예금이자하고 비슷하죠. 비슷하던가 좀 더 높은 금리도 주기 때문에 금융상품의 이용도 가능하고 일정 자격의 충족 시에는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기본 조건이 완성되기 때문에 평생의 동반자처럼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간 공급, 일반 공급 1순위는 경쟁률이 높지만 그래도 특별 공급은 요건이 좀 까다롭잖아요. 좀 낫지 않을까 싶은데 아닌가요? 맞죠. 그래서 특별 공급은 말 그대로 특별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아파트를 공급하는 제도잖아요. 그래서 좀 전에 말한 신혼 특별 공급이 있고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 있고 그리고 대표적인 지금 3명에서 2명으로 이제 조건이 조금 완화된 다자녀 공급이 있고요. 네. 그리고 노부모 부양에 대한 특별 공급 그리고 기타 특별 공급으로는 장애인, 중소기업 그리고 유공자, 제대 군인 등의 기간 추천 등이 있습니다. 그들만의 리그이다 보니 이 안에서도 경쟁이 또 치열합니다. 네. 그래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높거나 자녀가 없다면 특별공급으로 당첨되기가 많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더 편할 거고요. 참고로 신혼특별공급에 있어서 자녀 숫자가 많을수록 유리한데 신혼특별공급의 조건 기준을 채웠다는 가정하에 예시를 들면 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어떠한 지역이라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자녀가 둘 정도 있다면 보통의 아파트들은 이제 분양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경쟁이 치열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자녀가 한 명이지만 출산 계획이 조금 있다면 다음 자녀 출산 이후에 분양을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더 이상의 자녀 계획이 만약에 없다면 상대적으로 관심도나 경쟁이 낮은 지역을 골라서 신청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하는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또 찾아봐야 하잖아요. 요즘 보다 보면 뭐 70-80%까지 대출을 해준다는 빌라 투자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막 길거리 보니 90%도 막 나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예산에 맞춰 이제 집을 보다 보니까 점점
회사와 계속 멀어지잖아요. 멀어지고 집에 연식도 뭐 5년 10년 그러다가 아주 낡은 아파트를 보게 되는데요. 이런 노후 아파트는 고치는 비용도 많이 들어가죠. 그렇죠. 그때 이래 여러 가지 계산을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회사 인간의 신축 빌라들. 네. 그래서 이는 신축 빌라를 뭐 10%의 돈으로 아니면 뭐 2천만 원의 돈으로 마련할 수 있다는 게 저희가 이제 눈에 띄는데 이런 빌라 투자에도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기존의 빌라를 대출을 받아서 구입하는 방법이 있고 방금 말씀하신 신축 빌라를 네. 분양 대행사를 통해서 높은 대출 한도죠. 대출 한도를 통해서 구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을 봤을 경우에는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투자용 낡은 빌라를 제외하고 나서 빌라의 투자 성적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감가상각으로 시간이 지나면 첫 구매액보다 떨어지는 경우도 허다하게 봤습니다. 그러면 빌라 매매는 좀 추천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부동산 추천은 근데 현재 우리나라 재테크는 네. 그 부동산 그중에서도 아파트 투자가 끌고 왔죠. 끌고 왔고 그랬는데 그래도 빌라 투자의 분명한 장점도 있습니다. 네.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는 아파트 전세 가격으로 웬만한 빌라는 매입할 수 있죠. 그리고 그쵸. 물론 재개발이 진행이 없는 한 아무리 주택 상승기의 시기에도 빌라 가격은 폭등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주택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전세나 월세 가격 또한 아파트보다 많이 저렴하기 때문에 공실의 위험이 비교적 적습니다. 네. 그래서 임대 사업을 하기에는 아파트보다는 비교적 저렴하고 수월합니다. 이는 향후 금리가 조금 조정되는 시기가 오면 빌라는 소액 투자로 임대 수익을 하기에는 괜찮은 상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비슷한 가격의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에는 상가와 술집 등이 혼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교육 환경적인 부분에서 아이 키우기가 좋지 않은데 빌라 같은 경우에는 어린 자녀가 한두 명 있는 가구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차후에 돈을 모아서 주택을 확장한다든지 아파트로 이사 가기 전에 살기 좋은 주거 형태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뭐 한 가지 덤이라면 아파트보다 관리비가 많이 적습니다. 이게 빌라의 장점들이고요. 단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확실하게 단점이 있죠. 그래서 네. 첫 번째는 가장 큰 단점인 아파트 특별 공급의 자격이 이제 빌라 주택의 취득으로 인해서 유주택자가 되죠. 그래서 네. 없어진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니 해도 주거 환경의 부족이죠. 아이 키우는 엄마의 마음에서는 놀이터도 중요하잖아요. 놀이터 포함해서 녹지시설, 주차장 등이 부족하고 또 경비실 등이 없다 보니까 당연히 치안의 문제가 따르는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파트에 비해서 매매에 관련된 수요가 적다 보니까 급할 때 환급성도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런 빌라 투자에는 장점도 단점도 명확히 있어서 그냥 내가 편하게 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산다면 큰 스트레스는 없다고 보고요. 만약에 투자의 목적이라면 조금 낙후된 지역에 고급 빌라 등을 매입해서 내가 고치고 나서 재개발 추진하는 호재를 노리고 살아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차후에 나의 주거용 주택이 해결된 후 좀 전에 말한 임대 수입으로 빌라 투자를 하는 방법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 이때 지하철과 버스 등의 이제 대중교통의 접근성과 주차장과 분리수거 시설 등의 이런 편의시설 등을 염두에 두고 위치를 우선적으로 보고 빌라를 구입한다면 좀 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빌라는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또 돌고 돌아서 결국 아파트를 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부동산 상승기에는 갭 투자하는 분들도 많이 봤는데요. 갭 투자는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갭 투자를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그 갭 투자는 주택의 매매 가격과 전세 간의 차익이 적은 집이 갭 투자의 가장 전세를 끼고 사는 가장 정석이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매매 가격이 7억 원의 집에 전세가가 5억 2천이라면 전세 끼고 1억 8천의 자금만 있으면 내 집을 살 수 있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이는 갭 투자가 성행한 이유는 특정 금융 시기를 제외하고 그리고 최근 2, 3년간의 부동산 하락 시기를 제외하고는 계속 지속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갭 투자의 수요를 일으킨다고 보고 이런 갭 투자의 가장 큰 리스크는 최근처럼 주택 가격의 하락입니다. 네. 그리고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집값이 올라서 갭 투자로 수익을 내는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세가가 상승하고 그리고 매매가가 상승해야 되는데 이걸 부동산 하락 시기로 저희가 산 얘기를 했는데 내려갔다가 어느 정도 보합을 하다가
이렇게 상승하는 시기 있잖아요. 그럴 때가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최근의 상황으로 지역에 따라서는 매매가보다 전세금이 더 비싼 경우도 있고 네. 80%를 넘는 전세가율을 보이는 지역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가의 하락으로 인해서 전세 반환을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파트 청약부터 빌라 투자, 갭 투자까지 살펴봤는데요. 못다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또 마저 하도록 하고요. 마치기 전에 내 집 마련할 때 담보대출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좀 짚어주세요. 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소득 또한 작은 폭의 변화도 있겠죠. 근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대출 금액의 마지노선은 매매가의 40%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대출을 받은 사람이 개인의 입장에서는 담보 비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상담을 하며 많은 가계부를 보면서 수입에서 이자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20%가 넘어가면 결국에는 무너지는 과정을 많이 봤습니다. 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재테크 설계도 중요하지만 현실이 너무 궁핍하게 되면 언젠가는 탈이 난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네, 이렇게 내 집 마련을 위한 방법들 살펴보고 있는데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서영로 원장님과 함께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김현철의 동네. 김현철의 동네 함께 듣고 왔습니다. 노래 나가는 동안 또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2435님. 우리 부부는 청약 통장을 각각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중복 때문에 하나만 청약 신청을 했는데요. 요즘은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하셨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네. 바뀐 거죠? 지난 방송 시간 때 한번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제 요즘은 배우자하고 둘 다 청약 통장이 가능하고요. 그보다 제가 하나 다자녀 특별공급에 대해서 하나 좀 얘기를 드리자면 네. 그 다자녀 특별공급이 지금 3명에서 2명으로 내렸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다자녀 특별공급이 조건이 완화되니까 3명 있는 다자녀 조건을 맞춰주셨던 분들이 많이 불리해졌다라는 말씀을 조금 많이 그럴 해요.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실제로 청약 배점을 보면 2명하고 3명의 차이가 10점이나 나요. 아, 점수가 다르군요. 네. 그래서 원래부터 다자녀 특별공급 3명이 되어서 조건을 노려주셨던 분들은 전략을 바꾸는 것보다는 기존처럼 계속 다자녀 특별공급으로 신청하시는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원래 청약통장 각각 가지고 있어도 한꺼번에 중복으로 신청했을 때 만약에 되면 네. 무효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그냥 중복 신청해도 되는 해도 거죠. 상관없습니다. 둘 중에 한 명이 되다 네. 하더라도 무효 아닌 거죠. 무효 아닙니다. 그리고 점수도 100점. 합산한 거죠. 네. 그거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세요. 네. 이번에 질문 먼저 해주실래요? 네. 2095님 신혼부부 기준은 몇 년까지인가요? 하셨어요. 이 부분 또 좀 더 얘기를 드리자면 네. 이제 신혼부부 기준은 이제 7년이고요. 네. 7년이고 그 신혼부부 특공 문제에 대해서 하나 좀 짚어드리자면 그 신혼부부 특공하고 지금 제도가 조금 많이 바뀌어가지고 네. 어떤 게 있냐면 2세 미만의 자녀를 신청할 수 있는 특공이 하나 더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그 조건이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랑 2세 미만의 자녀가 있으면 어떤 게 더 유리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차이점이 있다면 네. 2세 미만의 자녀가 있을 때에는 혼인과 상관없이도 특공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노리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신혼부부 특공 중에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요. 자녀가 없고 무주택인 경우에 신혼 특공보다는 어떤 게 더 유리하느냐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전략을 신혼 특공으로 세우지 마시고 만약에 무주택이라면 생애 최초 특별공급 전략을 세우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래요? 왜?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자녀에 따라서 배점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녀가 많기 때문에 더 유리하고 신혼희망타운도 같은 원리인데요. 만약에 자녀가 없다면 신혼희망타운으로 전략을 세우는 게 더 유리하십니다. 네, 알겠네요. 네.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영로 한국경제교육원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직도 게임을 그저 놀이로만 보시나요? 인문학적 관점으로 살펴보면 게임 속에 숨어있는 메시지가 보인다고 하는데요. 게임에 대한 오해를 풀고 세대 간극을 좁히는 시간입니다. 해시태그 게임 인문학, 이경혁 게임 제너레이션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경혁입니다. 오늘은 어떤 게임 이야기를 준비해 오셨을지 또 궁금하네요. 네, 오늘은 이제 게임 이야기보다는 이제 어린이날 주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의 방송 인터뷰를 항상 들어보면 이제 세대 간의 간극을 좁힌다고 하는데 오늘은 게임하는 세대 이 얘기를 좀 해볼 생각인데 아무래도 이렇게 그 올라오는 문자들을 보면 저희 방송 청취자분들이 학부모 세대가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이제 우리 아이들의 게임은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에 관한 얘기를 살짝 드려볼까 해요. 흔히들 게임이라고 하면 뭐 아이들이 많이 하는 걸로 생각이 되잖아요. 네. 근데 실제는 어때요? 이게 시절이 정말 달라졌습니다. 80년대, 90년대의 뉴스나 신문을 보면 그 굉장히 많이 나온 게 아이들이 불량 오락실에 가서 문제다. 우리 아이가 PC방에서 나오지를 않는다. 예, 이런 뉴스들이 굉장히 많고 지금도 많은 학부모들이 또 속을 끓이고 계시기는 해요. 그런데 혹시 우리 진행자께서는 최근에 이런 뉴스 나오는 걸 보신 적은 있으세요? 그러니까 PC방에 가서 아이가 나오지 않아서 걱정이다. 이런 뉴스는 최근에는 못 본 것 같아요. 예, 정말 돌이켜보면 이 이야기가 싹 사라졌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실제로 한국 10대의 게임 이용률이 크게 줄었기 때문인데요.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매년 조사하고 있는 게임 이용자 실태 조사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연령대별로 게임 이용률이라는 걸 매년 집계하고 있어요. 조사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안에 게임을 해본 적이 있나요? 라는 질문을 통해서 게임 이용률을 조사를 하는데 전체 연령 평균으로는 약 70% 정도가 나는 게임을 해봤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10대 이용률이 굉장히 재밌어요. 2019년에 10대 게임 이용률은 90.8%였습니다. 2020년에 91.5, 2021년에 93.7, 그런데 2022년부터 86.1%로 떨어지기 시작을 하고 2023년 작년에는 71.5%로 큰 폭으로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생각해보면 이제 2021년 같은 상승이 코로나 팬데믹에 의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영향이 있다는 걸 감안을 한다면 2020년대 들어서 10대들은 과거보다 확실히 게임을 안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요즘 아이들은 게임을 하지 않고 뭐 하고 노는 걸까요? 그렇다고 뭐 다시 놀이터로 돌아와서 놀고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거는 근데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실 수 있는 게 바로 숏폼 동영상 쪽입니다. 2023년에 이제 업체들에서 조사한 초등학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앱 순위 같은 걸 좀 볼 수 있는데요. 2010년생, 지금으로 치면 이제 중학교 한 1, 2학년 정도 될 텐데 스마트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으로는 1위가 유튜브입니다. 월간 평균 29시간 정도 사용이 됐고요. 2위는 카카오톡이 월간 11시간. 3위가 인스타그램, 중학생이 무슨 인스타그램 한다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다 쓰죠. 10시간. 4위가 틱톡 7시간이고요. 탑5 안에서 게임은 5위에 브롤스타즈라는 게임이 월 평균 4시간으로 간신히 턱걸이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조금 저학년으로 가면 초등학교 저학년쯤 가면 로블록스 같은 게임들이 이제 상위권으로 올라오기도 하지만 전학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은 역시 유튜브로 평균 20에서 30시간 정도 월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 게임 안 하고 전부 숏폼 동영상을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달라진 게 제가 이제 현장에 많이 나가서 학부모나 교사분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나눠봅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한 10년 전만 해도 이 게임 많이 하는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가 게임 중독인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해주시는데 저는 이제 게임 전문가다 보니까 요즘은 제가 가면 글쎄요. 게임은 모르겠고 유튜브 문제가 더 큰데요. 이제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순서가 있습니다. 80년대에는 텔레비전 중독이 심각하다. 그 얘기 많이 했었고 90년대에는 인터넷 때문에 사람들이 망가진다. 2000년대 와서는 이제 게임이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비로소 또 한 시대가 지나서 이제 숏폼이 문제다라는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시대인 거죠.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까요? 뭐 이유야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좀 꼽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 사회 곳곳에서 지금 많이 이야기 나오는 출생률 저하 문제입니다. 이게 왜 연관이 있나가 조금 궁금하실 텐데요. 그러니까요. 자, 생각해보면 이제 제가 라떼는 마리아를 좀 해보자면
저는 한 학급에 50명 정도 시절에 학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 아들이 한 학급에 24명 정도, 그러니까 절반으로 떨어졌죠. 네. 이렇게 되다 보면은 이 사람들이 즐기는, 청소년이 즐기는 대중문화 콘텐츠 산업도 크게 바뀔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어린이용 콘텐츠의 매출도 절반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구조이거든요. 네. 90년대에는 어린이용 게임을 만든다고 하면 같은 제작비로 만들어서 예를 들어 100명이 할 수 있다고 쳐요. 그러면 같은 제작 조건이라면 지금은 50명밖에 안 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이거는 뭐 콘텐츠 산업뿐만 아니라 이제 어린이 대상 산업 전반에 나올 수 있는 문제인데 네. 오히려 유모차나 아동복 같은 것도 예전처럼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쪽에서는 게임과는 좀 다른 게 이 소비의 주체가 학부모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부모님들은 아이를 위해서 사기 때문에 뭐 조금 더 고급화를 한다거나 뭐 부품을 더 좋은 걸로 쓰는 형태로 조금 비싸게 쓸 수 있어요. 근데 게임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잘 사주지 않고 아이들이 자기 용돈으로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고급화 전략이란 게 아이들에게는 그냥 게임이 비싸진다라고만 여겨지게 되다 보니까 아이들의 소비력으로는 이제 게임을 구매하기 어려운 시절이 돼버렸어요. 그래도 게임이 재미있어 보인다면 하고 네. 싶지 않겠어요? 아유, 그럼요. 그 돈을 모아서라도 하고 싶은 게 또 게임이긴 한데 네. 이 부분에서 요즘 아이들은 동영상을 보는 동영상의 시대다라고 말씀드린 게 하나 겹치게 되는 게 바로 게임 영상입니다. 요즘 신작으로 나온 게임들 같은 경우에는 PC나 콘솔에서 하나를 구입하게 되면 대략 한 7, 8만 원? 혹은 뭐 프리미엄을 사면 10만 원이 넘어가는 선의 정가가 형성이 되고 있어요. 네. 아이들이 사기에 결코 만만한 금액은 아니죠. 그렇죠. 한편 뭐 시작은 무료로 하는 게임들도 있죠. 대신에 이런 게임 중에는 중간에 뭐 아이템을 산다거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것도 처음에 한 30분은 재밌지만 그 다음에 돈을 쓰지 않으면 거의 막히는 구조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은 접근하기도 쉽지가 않고 또 막상 들어가도 자기 용돈을 마음껏 쓰는 성인들한테 치입니다. 그래서 랭킹을 올라갈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왜 해야 될까? 아이들은 별로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선택은 어디로 가냐면 굉장히 재밌어 보이는 게임이 출시가 됐어요. 그러면 그 게임은 어차피 내가 못 산다. 근데 저 내용이 궁금하다고 하면 그 게임을 스트리밍하는 유튜브를 찾아가는 거죠. 네. 그러면 아이들은 공짜로 이 게임이 어떤 내용인지를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이 아이들 게임 전문 스트리머들은 아이들의 눈높이를 딱 맞춰주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텐션으로 계속 시청자와 리액션을 해주고 예를 들어 뭐 A 길로 갈까 B 길로 갈까 하면 시청자 투표를 통해서 아이들의 의견을 다 받아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게임한 것보다 훨씬 재밌어 라는 반응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정말 아이들이 좋아할 요소들이 모두 갖춰져 있는데 무료다라는 점에서 많은 아이들은 이제 게임 직접 사서 하기보다 남의 게임을 보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도 결국 대리만족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게임사들의 매출도 과거에 비해서는 크게 줄었을 것 같은데 어때요? 이게 참 재밌습니다. 인구 감소라는 영향만 놓고 보면 당연히 게임사들은 예전 같지 않겠지라고 우리는 네. 생각을 하지만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게임사 매출이 엄청 크게 올랐다는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을 거예요. 네. 뭐 그래서 주식 관련된 뉴스들이 항상 게임 테마주 얘기를 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거는 어떤 차이냐면 게임사의 매출이 아이들이 줄어도 오른다라는 건 다시 말해서 게임사는 더 이상 아이들용 게임을 만들지 않는다는 의미도 됩니다. 네. 제가 굉장히 좀 재밌는 사례 하나를 알고 있는데 90년대에는 TV나 라디오에서도 게임기 광고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저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 고신해철 씨가 랩으로 게임기 광고를 하는 그런 영상도 본 적이 있는데 네. 이때 광고를 돌이켜보면 전부 대상이 아이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알록달록한 옷을 입고 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컨셉으로 광고를 했는데 요즘 최근 들어 제가 가장 최근에 본 것 중에 2014년쯤에 플레이스테이션이 광고를 한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결혼한 유부남이 아내와 함께 대형 마트에 가요. 근데 한쪽에 플레이스테이션 기계가 있습니다. 계속 눈을 떼지 못하고 있다가 무슨 멘트가 나오냐면 허락보다 용서가 쉽다. 그래서 일단 사고 보자라는 네. 메시지를 던집니다. 한 20, 30년 전에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던 게임기 광고가 2010년대 이후부터는 유부남이라는 타겟을 새로 잡기 시작을 하는데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그때 아이들용 게임 광고를 보던 어린이들이 지금 정확히 30, 40대 남성들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게임사는 계속 똑같은 사람에게 게임기를 사세요라고 광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네요. 그렇게 네. 볼 수 있겠네요. 약간 예. 오픈 현실이네요. 이게 참 저도 뭐 비슷한 세대다 보니까 굉장히 씁쓸한데 이 얘기를 종합해서 결론을 하나 털어보면 오늘날의 게임이라는 것은 더 이상 아이들을 위한 매체가 아니라 지금의 중장년을 위한 매체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실제로 게임사들 데이터를 보면 게임사 매출의 거의 대부분은 30, 40대의 주머니에서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현금을 많이 써야 되는 게임 같은 경우에는 50대의 구매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아이템을 직접 이제 현금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게임들이 대세가 되다 보니까 아이들은 말씀드린 대로 그걸 쉽게 할 수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중장년을 위한 매체로 게임이 변하고 있는 거고 아예 이제는 그 중장년을 넘어서 그 사람들이 또 노년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게임이 노년을 대상으로 또 많이 타겟을 맞추고 있기도 해요. 혹시 3매치라고 하는 게임이 있는데 그 같은 블록 3개를 나란히 놓으면 팍 하고 없어지는 게임들을 좀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럼요. 네, 이게 게임 이름 하나를 얘기하기 어려운 게 비슷한 게임이 너무 많아요. 이 게임을 3매치 퍼즐이라고 합니다. 모바일에서 굉장히 인기가 좋은 그 게임들이고 어느 정도냐면 스타크래프트로 유명한 블리자드사의 전체 그룹에서 뭐 디아블로, 스타크래프트,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쟁쟁한 게임들이 많은데 이걸 다 합쳐도 캔디 크러쉬 사가라는 3매치 게임의 매출의 반을 못 따라갑니다. 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가장 히트치고 있는 게임인데 이건 왜 그러냐면 중년 이상의 게이머들이 이 게임을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현장에 나가서 이제 인터뷰를 많이 해봐요. 이제 노년분들 게임하시는 거 이런 걸 보면 할머님 한 분이 나는 얼마 안 해요. 근데 7,000판 정도 왔어요. 약간 제가 1,500판 정도 와 있는데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네. 이 게임이 신기하게도 재미있는 현상을 보여주는 게 대략 한 2010년대부터 스마트폰으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 당시 화면과 지금 화면을 비교를 해보면 이 블록의 크기가 점점 커져갑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네. 유저들이. 네. 이제 그 게임을 젊을 때 한참 즐기던 분들이 60대에 들어서기 시작을 했고 노안이 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눈도 눈이지만 어르신이 되면 저것도 잘 안 됩니다. 이렇게 세밀하게 터치하는 것도 조금 어려워져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블록의 크기가 점점 그 세대에 맞춰서 커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좀 보면은 앞서 얘기한 대로 우리는 예전에 게임은 어린이들의 것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어린이라는 대상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어린이였던 어떤 세대를 위한 이야기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게임의 대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어쨌든 아이들이 게임을 덜 하게 된 거잖아요. 네. 학부모들의 걱정은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당장 제가 일감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 아이 게임 어떻게 할까요? 이런 얘기를 저한테 많이 물어보셨는데 네. 정말로 줄었습니다. 이제는 유튜브 숏폼 쪽이 조금 더 민감한 문제가 됐는데 저는 오히려 다른 문제를 하나 걱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더 이상 아이들을 위한 게임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네. 돈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로 아이들을 위한 게임이 안 나온다? 전 이게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라떼는 마리아를 좀 하자면 저는 굉장히 인구가 많았던 시대의 어린 시절을 겪었다 보니까 제가 어린이일 때 어린이용 상품, 어린이용 컨텐츠를 굉장히 많이 접했어요. 이런 얘기하면 정말 나이가 드러나지만 호랑이 선생님이라고 예전에 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네. 요즘 있나요? 없습니다. 없죠. 그러니까 EBS에서만 되게 한정적으로 하고 있고 그쵸. 예전보다 많이 줄었고요. 또 우리 때는 어린이용 드라마 같은 데는 어린이 상품의 광고가 엄청 나왔어요. 저는 아직도 기억하는 게 그 야광 운동화 같은 게 광고 상품으로 나왔다는 건 아이들이 그만큼 숫자가 많았고 시장 수요가 되다 보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만들어지던 시대였다는 겁니다. 이게 요즘 아이들로 오면은 아이들을 위한 게임을 만들지 않는다는 건 한편으로는 문화 소외죠. 네. 아이들을 위한 게임이 필요하거든요, 정말. 가끔 제가 앱스토어 같은 데를 가서 보면 어린이용 게임이란 탭이 있습니다. 보통 요 탭을 보는 분들은 아이가 한 2-3살 정도 되는 학부모들이 애가 밥 먹을 때 너무 시끄러운데 뭘 좀 켜줄까 하고 눌러보는데 솔직히 말하면 초등학교 정도 가잖아요.
그 탭에 있는 게임들이 시시하고 재미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너무 단순하고 쉽게 만들어놨고 아이들이 원하는 그런 플레이도 보여주질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이들을 위한 게임에 공을 아무도 안 들이는 겁니다. 왜? 시장이 작으니까요. 네. 비단 한국만의 문제도 아닌 게 선진국 전반에서 이제 유소년 인구가 줄다 보니까 게임사들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근데 아이들을 위한 게임이 없다는 건 저는 정말 문제인 게 그러면 아이들은 성인용 게임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네요. 네. 우리가 영상물 같은 경우도 연령 구분을 정확히 하지 않습니까? 게임도 이제 그게 필요한데 문제는 아이들을 위한 콘텐츠가 재미가 없거나 아예 숫자가 적어버리니까 아이들은 그냥 어른들 하는 게임으로 휙 넘어가 버리게 되는 거죠. 저는 이게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사회는 왜 아이들을 위한 콘텐츠를 만들고 있지 않은가? 이건 뭐 비단 게임뿐만이 아니겠지만 이런 문제를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소비자가 줄어서 우리는 안 만들어요라고 얘기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5월 첫 주는 어린이 주간이지 않습니까? 소파 방정환 선생이 그 얘기 하잖아요. 어린이는 나라의 미래다. 근데 네. 우리는 그 미래를 너무 신경 쓰지 않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를 좀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을 위한 콘텐츠라는 측면에서 추천할 만한 게임이 혹시 있으세요? 뭐 아들과 함께하면 좋은 게임 이런 거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이 얘기를 많이 듣지만 매번 어렵죠. 왜냐하면 실제로 게임이 많이 나오진 않으니까요. 네. 그래서 고민하다 이제 하나를 준비해 온 건 이제 플라워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꽃이죠. 네. 플라워라는 게임이 있는데 PC, 콘솔, 뭐 스마트폰으로도 할 수 있는 게임인데 이 게임을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주인공이 꽃이에요. 그래서 아, 바람을 꽃이 타고, 주인공이에요? 네, 꽃이가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데 풀밭을 막 스치면서 펴 있는 꽃들에게 툭툭툭툭 쳐주면 꽃에 다 불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해본 게임 중에 그 들판의 바람과 꽃과 풀을 가장 생동감 있게 연출해 놓은 게임으로는 저는 이걸 꼽는데 아이들이 실제로 우리가 그런 너른 들판에 가서 바람을 맞아보고 햇볕을 쬐보는 경험이 요즘은 쉽지가 않죠. 근데 비록 게임이라 할지라도 부모와 아이가 함께 앉아서 들판에서 정말 바람을 타고 한번 날아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 딱 그 날씨잖아요. 이제 막 꽃 피는 날씨인데 이런 환경에서 아이와 함께 바람을 타고 꽃을 건드려 보는 것은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가격대도 매우 가볍고 모든 플랫폼에서 접근 가능하기 때문에 혹시 이 방송을 듣고 아이와 함께 게임을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플라워라는 게임을 한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해시태그 게임 인문학 이경혁 게임 제너레이션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아디오스 오디오의 끝없는 우리는 띄워드리면서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